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로마 제정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로마를 공부할 때 로마를 어떻게 나누라 그랬죠? 네, 로마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라고 했어요. 왕정으로 시작했지만 로마는 뭐로 바뀐다? 공화정으로 바뀐다. 이 공화정을 초기와 말기로, 그리고 제정도 초기와 말기, 이렇게 공화정 초기 말기, 제정 초기 말기, 이렇게 4단계 발전 과정으로 이 로마의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공화정 초기와 말기에 대한 내용을 배웠죠. 공화정 초기의 핵심은 평민들의 성장, 평민권의 성장. 평민들 스스로를 중장보병으로 무장할 수 있는 부유한 평민들이 중장보병으로 전쟁에 참여하면서 참정권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평민들의 정치적인 참여가 늘어나고 평민권이 성장하면서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 평민 중심의 공화정으로 발전하는 정치적인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영토 발전도 이루어집니다. 도시 로마를 벗어나서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게 공화정 초기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한 문장으로 제가 딱 요약했죠. 공화정 초기, 공화정의 발전, 평민의 참여 증가, 평민권의 성장,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 정치 발전과 영토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파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평민권의 성장 과정, 성산사건, 호민관 평민의 설치, 12법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그리고 이렇게 발전하는 로마 공화정이 위기에 빠지는 공화정 말기는 누구의 몰락? 자영농의 몰락. 그 시발점이 된 건 무슨 전쟁? 승자의 저주, 포에니 전쟁. 포에니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속주를 획득했고, 그 속주에서 값싼 곡물과 노예가 들어오면서 뭐가 유행해요? 노예 대농장 라티푼디움이 유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영농이 몰락한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그라쿠스 형제가 농지법, 곡물법 이야기했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맹시 전쟁이 터지고, 동맹시 전쟁으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에 로마를 제외한 나머지 동맹시들에게도 시민권을 준다. 아직까지 속주에게는 시민권 주지 않았다. 그리고 스파르타쿠스난이 터졌고, 그 이후에 카이사르를 중심으로 한 1차 삼두 정치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2차 삼두 정치 최후의 승자 누구? 옥타비아누스, 악티움 해전, 그러면서 아우구스투스, 프린캡스.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로마 제정으로 넘어왔는데, 이 제정 역시도 초기와 말기로 구분해야 됩니다. 제정 초기는 옥타비아누스, 이제 최후의 승자죠. 이 옥타비아누스는 군대랑 제정을 장악을 해서 사실상 황제로 군림해요. 여기서 사실상 황제로 군림한다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본인이 직접 황제라는 칭호를 쓴 적이 없어요. 왜? 카이사르가 그렇게 해서 죽었잖아. 자기 양아버지인 카이사르의 죽음에서 교훈을 얻은 거죠. 본인이 직접 황제라는 칭호를 쓰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사실상 황제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를 뭐라 그랬다? 나는 로마의 첫 번째 시민일 뿐입니다. 제1시민 프린캡스. 스스로를 이게 아니죠. 캡스가 어이죠. 어이. 프린캡스. 저번 시간에도 이거 오타 냈나요? 네. 아이고, 프린캡스 이거 어인데. 근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프린캡스, 캡스. 제1시민 프린캡스. 하지만 원로원은 그를 뭐라 불렀죠?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바쳤어요. 그래서 프린캡스랑 아우구스투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흘러 오현제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오현제 시대가 로마 최고의 전성기, 평화 시대였고요. 이때 나왔던 말이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의 평화. 그래서 이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로서 로마를 중심으로 지중해 전체가 평화로웠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현제 시대가 로마 최대 영토를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아니에요.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오현제 시대가 로마 최대 영토를 확보한 시기입니다. 마치 고구려의 최대 영토는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왕이 아니라 장수왕의 손자인 문자명왕 때이다 라는 것처럼 오현제 시대가 로마 최대 영토입니다. 여기 나오죠? 오현제 시대. 5명의 현명한 황제라는 거야. 5명의 현명한 황제. 자, 이 오현제 시대가 유지될 수 있던 이유는, 이때는 황제의 자리를 자식한테 세습하는 게 아니라 양자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오현제,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 5명의 황제들은 혈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황제가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다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이 사람이야말로 로마를 정말 훌륭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양아들로 맞이해서 그 사람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준 거예요. 이러니까 능력 있는 황제들만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이렇게 해서 5명의 현명한 황제들이 혈연이 아닌 양아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오현대 시대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실 권력을 누구에게나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을 건데 그 욕심을 억누른 겁니다. 그런데 오현제의 마지막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은 그 욕심을 끊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오현제의 마지막인데 이 사람은 철학자인 동시에 황제입니다. 명상록이라는 유명한 철학 서적을 저술하게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양아들을 맞이하지 않고 자기의 망나니 아들인 코모두스, 자기 친자식이에요. 이 사람에게 황제의 자리를 세습합니다. 근데 코모두스는 개또라이였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거든요. 우리로 치면 약간 연산군 같은 애야. 근데 이제 혈연의 정을 못 이겨서 코모두스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고 이때부터 로마는 오현제 시대가 끝나고 혼란에 접어듭니다. 그 혹시 여러분 영화 그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좀 옛날 영화긴 한데 글래디 에디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그 영화에서 영화 조커에서 열연하신 호아킨 피닉스 있죠? 그분이 코모두스 역할을 맡았어. 그 영화상에서는 이 호아킨 피닉스가 맡은 코모두스가 이제 아버지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기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를 암살하고 이 아버지의 측근인 주인공 러셀 크로우를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로 팔아버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러셀 크로우가 검투사로 팔려갔지만 복수를 위해 활동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이거 정말 명작 영화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영화상에서는 이제 코모두스가 아버지를 죽인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았어요. 그러면서 개판을 칩니다. 그러다가 결국 코모두스는 부하 군인에게 암살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로마는 제정 말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뭐가 들어오냐? 바로 군인 황제의 혼란기에 들어오게 돼요. 이 코모두스가 친위대에게 암살당한 이후로 로마에서는 힘있는 군인들이 너도나도 황제를 하겠다고 나서는 군인 출신의 황제들이 연이어 등장하는 군인 황제의 혼란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군인 황제 구분하세요. 군인 정치가가 아닙니다. 군인 정치가는 공화정 말기 등장했던 삼두 정치, 카이사르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군인 정치가고요. 지금 군인 황제는 제정 말기에 등장한 군인 출신의 황제들이에요. 이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자, 이런 군인 황제의 혼란기 때 로마 제정은 어떤 위기를 맞느냐? 일단 이민족의 침략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제 로마가 약해지니까 이민족의 침략이 늘어나고 그 이민족을 상대로 로마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이민족이 바로 누구냐? 사사랑조 페르시아입니다. 파르티아를 무너뜨린 사사랑조 페르시아. 이 사사랑조 페르시아가 로마를 엄청나게 쳐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에데사 전투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에데사 전투? 이 에데사 전투에서 로마 황제가 전투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잡히죠. 이때가 로마가 군인 황제의 혼란기라 그래요. 그래서 에데사 전투에서 사사랑조 페르시아와 로마가 붙었는데 여기서 이제 로마가 패배하고 로마 황제가 사사랑조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히는 그 정도로 로마가 당시 군인 황제의 혼란기로 인해서 힘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세금은 늘고 농민들은 도망을 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로마는 정복전쟁을 수행할 만한 힘이 없어요. 이미 차지할 만한 땅은 다 차지했어. 정복전쟁은 끝납니다. 이제는 정복은커녕 이민족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방어전에 돌입을 한 거예요. 이제 로마는 더 이상 확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가진 거를 지키기 위해 방어전에 돌입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러니까 정복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속주, 식민지 확장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에 가지고 오는 큰 문제는 뭘까? 지금 로마는 공화정 말기부터 뭐를 중심으로 경제가 흘러갔죠? 더 이상 자영농의 나라가 아니에요. 뭐죠? 속주에서 무한히 들어오는 값싼 곡물과 노예, 그 노예에 기반한 노예제 대농장 라티푼디움, 이게 지금 로마를 공화정 말기부터 끌고 오는 로마 경제의 중심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속주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속주로부터 노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노예제 대농장, 노예 노동에 기반한 라티푼디움도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새로운 경제 기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노예
노예 노동에 기반한 라티푼디움이 안 되니까 뭐로 넘어가게 되냐? 기존의 소작농들을 토지에 묶어버립니다. 도망 못 치게. 그래서 소작농들이 부자유한 소작농이 돼요. 이러한 토지에 묶인 부자유한 소작농을 콜로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자유한 소작농인 콜로누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농장을 콜로나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콜로나투스. 이 토지에 묶인 부자유한 소작농인 콜로누스가 중세 농노의 기원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토지에 예속됐어요. 그래서 자, 공화정 말기에는 늘어나는 속주에서 들어오는 값싼 곡물과 노예, 이 노예를 이용한 노예제 대농장 라티푼디움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면, 이 제정 말기 혼란기에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이제 속주 확장이 안 되고 노예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노예에 기반한 라티푼디움이 쇠퇴하고 뭐가 늘어난다? 부자유한 소작농인 콜로누스에 기반한 콜로나투스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제정 말기에 라티푼디움이 완전히 사라졌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노예를 활용한 라티푼디움은 존재는 하지만 이제 라티푼디움은 점차 쇠락해지고 점점점 뭐가 중심이 된다? 콜로누스에 기반한 콜로나투스가 중심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로마의 위기, 이런 로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로마 최후의 불꽃 3명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 이거 이제 흔히 우리가 디콘테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디콘테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특히 이번에 2023년 수능에서는 콘스탄티누스가 시험에 등장을 했어요. 이 디콘테 라인은 앞서 등장했던 공화정, 평민권의 성장과 옥타비아누스랑 비슷한 급이야. 참고로 평가원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는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에서 단일 인물로는 가장 출제가 많이 됐는데, 그 옥타비아누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에 준하게 등장하는 라인이 이 제정 말기 디콘테 라인입니다. 자,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같은 경우는 이번 개정교육 과정에서 추가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기존의 이런 로마의 민주적인 그러니까 공화정에서 비롯한 원로원과 황제의 협의체제, 더 이상 이런 걸로는 로마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 이제 로마의 덩치가 커졌고 황제가 있으니 모든 권력을 황제 1인에게 집중시키는 동방식 전제군주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황제의 힘을 강화시켜야 한다. 전제군주제를 도입을 해요. 이 동방식 전제군주제 도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2명이라 그랬죠. 이런 동방식 전제군주제를 도입한 거는 2명이죠. 알렉산드로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알렉산드로스와 디오클레티아누스 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국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이 제국을 4개로 쪼개요. 4분할 통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제국의 4분할 통치를 우리가 사제 통치라고도 하는데, 이건 진짜 로마를 쪼갰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로마를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던 서로마 동로마 분열시킨 게 아니라, 이건 로마가 분열된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구분을 한 거야. 너무 로마가 혼자 다스리기엔 크니까 행정적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황제 2명을 임명을 하고, 그 황제들은 각각 자기 밑에 부황제를 또 임명을 해서 2명의 황제와 2명의 부황제, 총 4명의 이제 황제가 로마를 행정적으로 구분해서 다스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 똑 분열된 게 아니라 그냥 로마를 행정적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서로 끌어안고 있는 공동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을 4분할해서 황제 부황제 제대로 다스렸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등불처럼 번지고 있던 크리스트교를 탄압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자체는 다신교인데 크리스트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죠. 하나님만 믿는. 그리고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는 그 기독교의 교리에 힘입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전제군주제를 도입을 하면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황제도 신이니까 모든 종교인들은 황제를 신처럼 모셔라 했는데, 다른 종교는 다 승낙했어요. 어차피 다 다신교니까 뭐 가지고 있는 신 목록에 황제 하나 추가되는 거니까 뭐 그래 황제 숭배하지 뭐 이랬는데, 딱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저희는 절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해가지고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콘스탄티누스인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 이 디콘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일단 콘스탄티누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죽은 다음에 분열된 로마를 수습을 해요. 비록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로마를 분열시킬 의도가 없이 행정적으로 로마를 효율적으로 통치하자 이래서 황제를 4명으로 늘렸지만, 이게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살아있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죽으니까 나머지 황제들이 독립을 하겠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혼란기를 극복했던 게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라이벌들을 격파하는 과정에서 꿈을 꿔요. 꿈에서 십자가가 딱 나오더니 나를 앞세워서 싸우면 너가 승리할 것이다. 이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꿈에서 깬 다음에 진짜 라이벌들이랑 싸울 때 십자가를 상징으로 내세우는데 가는 곳마다 이긴 거야.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어쩌면 십자가 기독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닐까? 이래서 이때부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에 굉장히 긍정적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황제가 된 다음에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이에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밀라노 칙령. 밀라노 칙령은 더 이상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겠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했잖아요. 그 기독교 탄압을 중지한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트교를 공인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종교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로마의 다른 종교와 동일한 위치에 이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기독교 이외에 어떤 종교, 모든 종교를 믿는 건 자유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건 다른 종교를 믿건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 이제 더 이상 기독교를 믿는다고 탄압하지 않겠다. 해서 기독교를 믿는 거를 허락해준 종교의 자유를 준 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뭐랑 구분하셔야 되냐면 뒤에 나오는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국교라는 말은 다른 종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야. 더 이상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는 용납하지 않겠다. 오직 뭐만 믿어라? 기독교만 믿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 기독교 공인과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크리스트교 국교화는 사료에 나올 때 완전 다르게 나와요.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모두 허용하겠다. 어떤 종교를 믿건 너희는 자유다. 기독교도 자유다. 라고 기독교란 다른 종교를 동일선상에 놓아주는 기독교 공인이 밀라노 칙령이라면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기독교 국교화는 이제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는 금지다. 모든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만 믿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는 박해받던 종교에서 박해하는 종교로 위치가 바뀐 겁니다. 아무튼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를 주었고요.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겨요.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기독교 내부에서 종교적인 교리 논쟁이 터져버린 거야. 그때 교리 논쟁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타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 이 두 개의 파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 여러분이 뭐 신학대 갈 건 아니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가 바로 그거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은 세 분이 다른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존재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개별적인 존재인 동시에 하나의 존재다라는 게 삼위일체예요. 이해 안 되죠? 저도 잘 이해 못해요. 이건 그냥 교리일 뿐이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야. 예수님은 알다시피 인간의 몸으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내려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인가 인간인가? 이걸 이야기할 때 아타나시우스파는 예수님은 신인 동시에 인간이다. 모든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리우스파는 뭔 개소리야. 야, 나 이해 안 돼. 나 삼위일체 뭔지 모르겠어. 야,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개별적 존재인 하나의 존재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신인 동시에 인간이야?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야.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게 아리오스파예요.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파랑 아리오스파가 이제 종교적인 갈등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중재하기 위해 열린 게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앞으로 공의회라는 말은 자주 나올 거예요. 이제 기독교 세계에서 논쟁이 생길 때마다 공의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여기서 정통으로 인정받은 게 아타나시우스파입니다. 그리고 아리오스파는 이단으로 찍혀서 박해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예수님은 신인 동시에 인간이다 라는 게 기독교의 근본학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수도를 옮깁니다. 로마를 떠나서 동방의 발칸반도 그리스 근처에 있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겨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름은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이었다가 이걸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이곳을 새로운 로마의 수도로 삼겠다. 이제부터 여기는 나의 도시다 해서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의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바꿉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동방의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 칙령,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아예 로마를 기독교를 국교화 시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로마는 이제 정식으로 분열돼요.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마는 이제 분열된 지 한 100년도 채 되지 않아 게르만 용병대장인 오도 아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하지만 동로마는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에도 이 비잔티움 제국이란 이름으로 1000년 정도가 더 지속이 되다가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에게 멸망하죠. 그 메흐메트 2세가 이 비잔티움 제국 최후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키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꾸고 성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했다라는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로마 제정 초기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오현제 시대가 끝나고 군인왕제의 혼란기가 들어오고 콜로나투스가 유행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로마 제정을 부활시키기 위한 디콘테 라인의 활약, 특히 콘스탄티누스, 밀라노 칙령,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폴리스 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